그렇다면 여기서 또 맨발로 뛰쳐나가 긴급 대피에 나선 연평도 주민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옛날 포교 사건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이 다시 재현될까 봐 두려운 마음 갖고 있죠. 지금 피난 보따리들을 다 싸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생활을 저희가 접고 지금 대피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의 보상은 누가 해줄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연평도에. 네, 봉영식 의원님 보면요. 이현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선 국면을 앞두고 도발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의 목표라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노출이 되었고 우리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24일에 김여정 부부장 명예 담화문에서는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죠. 뭐라고 했냐면은 왜 그 남한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줄 모르게 멍텅구리다.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를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그 유권자들이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예.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 정권이 좀 세련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제 안보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위협감,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북한 정권이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머리를 수그리고 참아야 되는가 이런 민심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정은 총비서가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북한이 경의선 육로의 지뢰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면은 북한 군대가 남쪽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경의선의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다면 이건 수비 목적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시도는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의혹이 앞서는 굉장히 강한 언사에 그치는 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북한의 도발이 어느 수위까지 갈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일단 수위는 다양한 것을 고려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7차 핵심을 한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비난의 수위를 결정적으로 높일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위협을 새롭게 간주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4월 총선 때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싶을 테니까 여러 가지 도발은 4월 총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도발에 여야는 입을 모아 규탄을 하면서도 또 서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야기하는 속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근데 이제 북한 당국자들이 물론 뭐 남남 갈등을 노린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저는 알만한 당국자라면 그게 여의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과 달리 다원화된 민주사회이고 원래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는 사회 통합이 더 잘 돼 있는 체제가 한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의도에도 이제 뭐 특별히 사회에 어떤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뭐 북한의 의도를 떠나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권의 논평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라는 논평을 내놨는데 사실 겸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공동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뭐 옛날 얘기를 하자면 북한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국민의힘 정권 때 있었던 거 이런 것들도 겸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사실 북한이 저렇게 계속 도발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 예전에 민주당 정부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통합적으로 안보를 구성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좀 나왔던 논평들을 반대로 해볼 필요도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논평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대북 교류 노선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좀 교대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좀 아쉬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요. 북한이 최근에 우리를 향해서 강도 높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제 통일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예, 이제 교전 그렇죠. 국가라는 이야기만 하고요. 국가로 이제 국가대로 이제 인정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대남 관련된 기구들도 통폐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결국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이제 북한의 어떤 비핵화가 없을 경우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또 한미일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아마 이 올 연말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11월 달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 당선될 경우에 예전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하게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이 현직 대통령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3번이나 만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여지들, 즉 당시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를 제치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뭔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기 위한 네. 또 몸집 부풀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 러시아와 이제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자신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